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정치인 데니엘 웹스터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빼앗길 상황이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 능력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은 지식을 습득하고 재구성하는 도구이지만 사회생활에서 직무 능력을 판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말하기 능력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어 과목에서 듣기, 말하기를 배웠죠. 하지만 실생활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말하기 전략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말하기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대학 진학 후 성인이 되어서야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생은 취업을 위해, 직장인은 승진을 위해 화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뒤늦게 말하기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략을 정리한 최고의 고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리케입니다. 레토리케는 우리말로 수사학이라고 하는데요. 수사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이고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설득의 기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라는 설득의 3요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토스, 인성과 실력을 갖춘 화자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구성된 내용을, 파토스,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연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레토리케, 즉 설득의 3요소는 로마 시대의 정치가인 키케로에 의해 수사학의 5가지 규범으로 발전했는데요. 그 후 웅변가이자 수사학자인 퀸틸리아누스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 수사학의 5가지 규범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용을 창안하고. 둘째, 창안한 내용을 배열한 후. 셋째, 배열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3가지 규범에 더하여 능숙하고 효과적인 말하기를 위한 수행 전략으로 넷째, 암기술과 다섯째, 연기술이 부각되었습니다. 창안술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논거들을 다시 발견하고 재활용하는 내용 생성 전략입니다. 설득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관점, 청자의 관점, 그리고 메시지 자체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설득의 3요소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배열술은 설득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용을 조직하는 전략입니다. 배열할 때에도 이성적인 측면인 로고스와 감성적인 측면인 파토스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로마 수사학에서는 4배열과 6배열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4배열은 서론, 진술부, 논증부, 결론이고요. 6배열은 논증부를 논점 정리와 분류, 논증, 반박으로 더 세분화한 것입니다. 표현술은 창안하고 배열하면서 구성했던 내용을 말과 문장으로 표현하는 전략입니다. 비유적 표현과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수사학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암기술은 말하려는 내용을 기억하는 전략입니다. 오늘날은 대본을 보고 읽거나 메모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은 말할 내용을 모두 암기한 후 청중들과 시선 접촉을 많이 하는 화자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전을 뒤적이며 변호하는 변호사와 의학서를 보면서 진료하는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화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암기하고 있다면 청중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에토스 측면에서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술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할 수 없으면 응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드로스에는 문자의 기억을 과의존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절한 가르침이 없이 읽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수용하게 되면 무지에도 지식을 이해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메타인지가 사회에 집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대본과 메모에 의존하지 않고 청중들과 시선을 접촉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고 검색하거나 책을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체화된 지식을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구술 능력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술은 목소리와 동작으로 구현되는 마지막 단계인데요. 제스처와 발음, 음성톤을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입니다. 연기술은 오늘날 화술이나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연기술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코칭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로마의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는 연기술과 관련해서 진정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목소리를 강조했는데요. 목소리는 감정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진정한 감정은 진정한 목소리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배우이자 연출가인 스타니슬랍스키가 강조했던 메소드 연기법도 결국은 퀸틸리아누스의 연기술과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읽기와 쓰기처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문어 커뮤니케이션이 영상을 매개로 한 구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읽기는 보기로, 쓰기는 영상 제작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제품 설명서를 읽는 것보다 영상 매뉴얼을 보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정보나 지식을 검색할 때에도 검색 엔진이 아니라 유튜버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디지털 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읽기와 쓰기 중심의 문자 문화에서 경시되었던 암기술과 연기술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매체의 눈부신 발전으로 한동안 경시되었던 구어 문화와 수사학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주제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BTI인데요. MBTI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성격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말하기 능력도 MBTI와 같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 검사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네, 있습니다. 김평원 교수님이 개발한 SCTI가 바로 말하기 능력 유형 지표입니다. SCTI의 핵심 아이디어는 2007년 KBS를 통해 특허 등록되었는데요. 2010년 김평원 교수님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SCTI는 KBS 한국어 말하기 능력 시험에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SCTI는 MBTI와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 능력 유형을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 평가와 훈련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구술시험에서는 즉흥적으로 말하게 하거나 준비 시간을 짧게 주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구술시험 방식만으로는 말하기 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SCTI 검사는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말하기 교육을 위한 상세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진단검사입니다. SCTI 검사는 말하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한 후 증강현실로 구현된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처럼 발표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공부하게 하여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공적인 말하기 상황은 대부분 즉흥적인 말하기 능력보다 준비된 말하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고교 졸업 시험으로 유명한 바카로레아에서는 2021년부터 그랑토랄이라는 구술 시험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랑토랄은 김평원 교수님의 SCTI 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SCTI 검사는 특정 전공에 유리하지 않도록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된 융합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CTI 검사에서 다루는 말하기 과제는 사전에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과제와 관련된 내용은 대단위 무료 공개 강좌인 K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SCTI는 공적 말하기 능력을 진단함과 동시에 부족한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개인의 성격 유형인 MBTI는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말하기 능력 유형인 SCTI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상적인 유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논리와 이성, 즉 로고스는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내용 속에 형식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말하기 능력을 진단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능력과 실제 말하기 수행 능력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SCTI는 한 개인의 말하기 능력을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요.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각각 5개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말하기 능력을 모두 10개의 척도를 통해 다면적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SCTI의 내용 구성 능력에 해당하는 5가지 평가 척도를 알아볼까요? 인상적인 도입, 이해하기 쉽게 명쾌한 설명, 과제의 핵심을 강조하는 설명, 응집력 있는 내용 구성,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내용 구성 능력을 추정하는 5개의 척도는 로마 수사학의 창안술, 배열술, 표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SCTI 검사에서 표현 능력은 적절한 어휘와 어법을 사용하는지, 유창성의 정도, 반언어적 표현의 적절성,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성, 효과적인 시간 배분 능력으로 나뉘어집니다. 적절한 어휘와 어법을 구사하는 능력과 유창성은 로마 수사학의 표현술과 암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말할 대본을 미리 작성하여 어휘와 어법을 충실하게 다듬고 대본을 열심히 암기한다면 유창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능력은 로마 수사학의 연기술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어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간 배분이란 처음, 중간, 끝 중에서 특정 부분이 장황하게 길어지거나 중요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전체 말하기 시간을 배분하면서 표현하는 능력인데요. 시간 배분은 주로 배열술과 관련이 있지만 발화 차원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표현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10개 척도는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해 피험자에게 프로파일 형태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차트 형태로 데이터를 시각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족한 척도를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SCTI 검사 결과가 누적되면 표준화 척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 검사와 같은 수준의 정량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성취도를 준거 집단과 비교하여 평균보다 아래인지 평균보다 높은지 여부를 평가 척도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척도별 프로파일과 표준화 프로파일은 결국 한 개인의 말하기 능력에 관한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량적인 평가 측정 결과를 말하기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능력의 유형을 분류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SCTI의 유형 분류는 기존 데이터 프로파일링과는 다르게 공간 지각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말하기 능력을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구분한 후 5점 척도로 구성된 X축과 Y축이 교차하는 지각 지도에 표시하면 말하기 능력 유형을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이 모두 우수한 경우에는 1사분면에, 내용 구성 능력은 부족하지만 표현 능력이 우수한 경우는 2사분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이 모두 부족한 경우는 3사분면에, 내용 구성 능력은 우수하지만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4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5점 척도 2개가 교차하는 지각 지도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공간은 MBTI와 마찬가지로 16개입니다. 한 개인의 말하기 능력을 10개 척도로 평가했을 때 내용 구성 능력의 평균점을 X값으로 하고 표현 능력 평균점을 Y값으로 하는 좌표가 위치하는 것이 자신의 말하기 능력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좌표가 됩니다. 만약 자신의 말하기 능력 좌표가 2, 4분면에 위치한다면 내용 구성 능력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1, 4분면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말하기 능력 좌표가 4, 4분면에 위치한 경우라면 표현 능력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1, 4분면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말하기 능력 좌표가 3, 4분면에 위치한 경우 일단 2, 4분면 또는 4, 4분면으로 이동시킨 후에 최종 목표인 1, 4분면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능력 좌표가 어느 4분면에 위치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말하기 능력 유형을 4개로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4분면을 다시 4개의 4분면으로 세분하여 모두 1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기 능력을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구분한 후 각각을 1등급 우수, 2등급 보통, 3등급 미흡, 4등급 저조의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면 16개의 말하기 능력 유형 지표인 SCTI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처럼 2가지 변인의 등급을 따로 설정하게 되면 수능 최저 등급 기준과 마찬가지로 등급을 합한 점수가 낮을수록 말하기 능력이 우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탁월한 말하기 능력은 등급 합이 2인 C1, E1 유형이고 가장 심각한 수준의 말하기 능력은 C4, E4로 등급 합이 8이 됩니다. 이렇게 등급 합을 기준으로 말하기 능력 유형을 상정한다면 말하기 능력은 7개의 수준으로 위계화할 수 있으며 말하기 능력 유형은 16개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등급 합이 3인 우수한 말하기 수준에 해당하는 C1, E2 유형과 C2, E1 유형은 말하기 능력은 같은 수준이지만 각각 유형이 다른 거죠. C1, E2 유형은 표현 능력만 개선하면 탁월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C2, E1 유형은 내용 구성 능력을 개선해야 탁월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등급 합이 4인 보통 수준도 C1, E3, C2, E2, C3, E1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하기 능력 유형에 따라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개선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훈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등급 합이 5인 미흡한 수준은 C1, E4, C2, E3, C3, E2, C4, E1의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C1, E4 유형의 경우 내용 구성 능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표현 능력이 최악이므로 우선 말하기 불안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C4, E1 유형은 표현 능력은 최고 수준이지만 내용 구성 능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용 구성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등급 합이 6인 저조한 수준은 C2, E4, C3, E3, C4, E2의 3가지 유형입니다. 등급 합이 7인 심각한 수준은 C3, E4, C4, E3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로 더 부족한 측면을 먼저 개선할 수 있도록 말하기 훈련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등급 합이 8인 C4, E4는 가장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말하기 불안 치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SCTI를 파악한 후에는 맞춤형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텔레프롬프터와 같은 교육 보조 도구를 스캐폴딩, 즉 비계라고 하는데요. SCTI 중에서 내용 구성 능력이 저조한 C4 계열 유형에 비계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청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형, 즉 마네킹으로 시작해 가상 및 증강 청중을 거쳐 실제 청중까지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점진적 노출법은 SCTI 중에서 표현 능력이 저조한 E4 계열에 우선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비계, 즉 스캐폴딩은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을 지칭하는데요.
교육학에서 비계를 제공한다는 것은 학생이나 초보자가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나 동료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비계는 건설 분야에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심리학자 비고츠키가 이 개념을 사용한 이후 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어가 되었습니다. 비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으로 비계를 알아볼까요?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어른의 설명을 추상적인 비계라고 하고 자전거에 부착한 두 개의 보조 바퀴를 물리적인 비계라고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임시로 설치했던 비계를 철거하는 것처럼 학습 초기에 주었던 도움을 점차 줄이면서 학생 혼자 할 수 있게 해야겠죠? 자전거의 보조 바퀴 역시 두발 자전거 타기가 익숙해지면 하나를 떼어내고 온전히 타게 됐을 때 나머지 한 개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계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성인이나 보조 바퀴의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상태가 근접 발달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근접 발달 영역을 살펴볼까요? X축은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수행 수준이고 Y축은 말하기 과제의 수준인데요. 수행 수준과 말하기 과제 수준은 비례하게 되어 있으므로 1차 함수, 즉 직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과제의 수준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보다 낮을 경우는 1차 함수 직선 아래에 있는 영역인데요. 학습자가 지루해하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말하기 과제의 수준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보다 너무 높으면 1차 함수 직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에 해당하며 학습자는 말하기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비계의 도움을 받을 경우는 1차 함수 직선이 위로 이동하는데요. 처음 직선과 이동한 후 직선 사이의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근접 발달 영역은 학습자가 도움을 받아 발전할 수 있는 영역으로 비고츠키가 강조한 개념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학습자의 말하기 수준에서 올린 직선이 첫 번째 직선과 만나는 y값이 학습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장비와 같은 비계를 제공한다면 학습자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선까지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선을 벗어난 과제 수준은 너무 어려워 비계를 제공해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나 장비의 도움과 같은 비계를 제공하면 학습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말하기 훈련에서 근접 발달 영역은 비계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말하기 과제 수준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적절한 비계가 제공된다면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기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말하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비계에는 스피치 전문가의 코칭과 같은 추상적인 비계와 텔레프롬프터와 같은 장비의 도움을 제공하는 물리적인 비계가 있는데요. 추상적인 비계의 예로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부친인 조지 6세의 말하기 훈련을 담당했던 언어치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심한 말하기 불안으로 고생했던 조지 6세는 언어치료사인 라이오넬 로그의 도움을 받아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였습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에서는 대영 제국의 왕도 피할 수 없었던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는 눈물겨운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물리적인 비계로는 텔레프롬프터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슬쩍 가르쳐주다 또는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롬프터와 텔레프롬프터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지만 프롬프터는 무대 밑에 숨어서 배우들에게 대사를 불러주는 사람이고 텔레프롬프터는 대본을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프롬프터는 오페라나 연극 무대 밑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사를 잊은 배우에게 힌트를 주거나 무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여 연출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대 중앙에 설치된 프롬프터 박스는 매우 좁고 반원형의 지붕이 덮여 있어 관객들은 프롬프터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무대 공연에서 프롬프터가 하는 역할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계를 설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프롬프터가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출연자들에게 시청자 몰래 대본을 보여줘야 할 때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스케치북에 대사를 적은 큐카드를 사용했지만 출연자가 큐카드를 보고 읽는 것을 들키지 않고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큐카드를 다음 장으로 넘기는 사이에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대본을 보여주는 장치가 필요해진 겁니다. 종이를 넘기는 큐카드의 단절 문제는 대본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전동 스크롤 머신, 즉 기계식 텔레프롬프터가 등장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기계식 텔레프롬프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모니터형 텔레프롬프터로 발전하였습니다. 바닥형 모니터는 무대 높이보다 낮은 곳에 비스듬히 설치하는 일반 모니터인데요. 발표자의 시선을 고려하여 높은 강단에서 자연스럽게 청중을 내려다보는 곳에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는 모니터 화면을 내려다보는 것과 동시에 청중들과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스탠딩 모니터는 연설자의 시선이 닿는 높이에 설치하는 대형 모니터로 연설자가 자신의 눈높이에서 먼 곳을 보면서 발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화면 속 글자 크기가 매우 커야겠죠? 스탠딩 모니터는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니터가 청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는 청중들에게 대본을 노출하지 않고 발표자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장치입니다.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는 특수 유리인 빔 스플리터로 되어 있어 연설자는 유리판에 반사된 대본을 볼 수 있지만 청중에게는 투명한 유리판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설자는 청중들과 시선을 접촉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카메라 장착형 텔레프롬프터는 방송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카메라 아래에서 반사시켜 출연자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출연자의 시선이 카메라의 정중앙과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연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대본을 낭독하면 되는데요. 훈련된 출연자는 마치 모든 대본을 외워서 시청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시선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텔레프롬프터는 뉴스 앵커나 대통령 또는 유명 정치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텔레프롬프터가 대중화되면서 이제 텔레프롬프터 화법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말하기 능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능한 연설자는 대본 없이도 능숙하게 청중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숙한 화자인 일반인들은 청중 앞에서 발표했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본을 그대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말하면서 말하기 불안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청중의 냉담한 반응과 자신의 말하기 불안 경험이 누적되면서 공적 말하기를 더욱 기피하게 되는데요. 이때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하여 말하기를 연습한다면 편안한 상태에서 연기술에 해당하는 단어 강조, 어조, 발화 속도 조절, 일시중지 및 신체 언어 사용 등에 집중함으로써 표현 능력부터 먼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적 비계를 활용한 말하기 불안 치료법을 알아볼까요?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완벽한 말하기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든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 웅변의 상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청중의 질문에도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는 웅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적인 말하기는 준비된 말을 하는 것. 따라서 말하기 교육의 목표는 대본을 모두 암기한 후 청중과 시선을 접촉할 수 있는 달변 수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나 장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달변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모니터형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하면서 원고를 보면서 말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고 내용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연설용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하여 청중과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5가지 수사학적 규범 중에서 연기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연기술을 연습하면서 대본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번에는 개요 수준으로 작성한 큐카드를 참조하면서 발표하는 훈련을 통해 능변 수준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큐카드 없이 모두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달변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요. 능변과 달변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5가지 수사학적 규범 중에서 특히 암기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문자로 기록되면서 경시되었던 암기술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것입니다. 이처럼 텔레프롬프터는 말하기 불안을 줄여주고 말하기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아이언맨의 슈터와 같은데요. 텔레프롬프터를 사용하면서 말하기 훈련을 하면 표현 능력에 집중하면서 말하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프롬프터를 활용해 원고를 보며 말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놀변이 능변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원고가 익숙해지면 메모를 참조하며 말하는 훈련을 통해 달변에 이른 다음 최종적으로 암기하여 말하는 훈련을 통해 웅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텔레프롬프터와 큐카드는 말하기 불안이 심한 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계 치료제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말하기를 연습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실제 청중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말하기 불안을 경험해 본 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말하기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은 실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지만 말을 하기 전에 느끼는 불안은 물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할 때 느끼는 불안도 포함됩니다. 말하기 불안은 잘못된 인식과 준비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잘못된 인식은 청중이 어떻게 반응할지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부정적 자아개념과 같은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 형성됩니다. 준비가 부족한 경우는 공적인 말하기의 경험이 부족해 말하기 환경에 친숙하지 않거나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도 말하기 불안이 발생합니다. 말하기 불안은 성격적인 불안과 상황적인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격적 불안은 인간의 내면과 관련이 있어 개인 차이도 크고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말하기를 앞두고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상황적인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격적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상황을 오히려 자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말하기 불안은 누구나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적 말하기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숙한 주제를 선택하여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말하기 상황에 많이 노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말하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적응이 되면서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계속 실패할 경우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려 말하기 불안이 증가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유보다 더 많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진적 노출법은 불안 상황에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불안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점차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요. 실제 말하기 상황에 바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입니다. 점진적 노출법은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민감소실법과 같은 원리인데요. 민감소실법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여러 번 주사하는 것으로 인체 스스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 노출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체계적 둔감화 기법이 있는데요. 민감소실법과 원리는 같지만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행동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 둔감화 방법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반대로 이용하는 역조건화를 이용한 행동 치료인데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 알려진 고전적 조건화 사례와 비교하면 역조건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립니다. 중성 자극인 종소리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소리가 들리면 음식을 준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는 무반응을 조건 반응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블로프 개 실험에 역조건화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는 개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으르렁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낯선 사람과 음식을 결합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낯선 사람을 볼 때 음식을 볼 때와 같은 행복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는 거죠.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극을 상호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역조건화입니다. 이렇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동수정 기법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결합시키는 역조건화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 치료에서 체계적 동감화 방법은 말하기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행동을 양립할 수 없는 이완 상태와 강제로 연결하여 상호 억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하기 훈련에서 점진적 노출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김평원 교수님이 제안한 점진적 노출을 활용한 청중 적응 훈련은 7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는 말하는 장소를 축소한 모형의 청중을 인형으로 묘사해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인형은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부담감을 주지 않는 효과적인 치료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인형을 활용하는 말하기 불안 치료는 인형의 화자의 감정을 투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2단계는 더미 청중, 즉 마네킹 청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마네킹 청중을 활용하면 적당한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더미 청중 앞에서 직접 말하기를 연습하기도 하지만 텔레프롬프터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마네킹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중들의 얼굴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역할놀이 학습 원리에 충실하게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등신대 청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더미 청중과 마찬가지로 역할놀이 학습 원리에 충실하게 말하기 훈련을 할 수 있는데요. 등신대는 실제 인물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마네킹과는 다른 차원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마네킹과는 달리 등신대 청중의 얼굴에 시선을 접촉할 수 있지만 얼굴 표정에서 감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신대 청중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등신대 모델로부터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4단계는 가상 청중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청중을 디지털 휴먼으로 구축하여 가상 공간 속에 배치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노출 치료에 해당되는데요. HMD를 착용하고 훈련할 경우 실제 말하는 장소에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중이 실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감은 제한적입니다. 5단계는 증강 청중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발표 공간과 청중을 증강현실로 구현하려면 실제 장소와 실제 청중을 동원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김평원 교수님은 다양한 발표 상황과 청중의 몰입 수준을 변인으로 설정한 후 전문 연기자들을 동원하여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요. 수준 높은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많은 비용과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김평원 교수님이 제작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면 됩니다. 증강현실 콘텐츠는 HMD를 활용하여 개인 훈련을 할 수 있으며 180도 곡면 스크린에 투사하여 더욱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곡면 스크린의 경우 HMD의 단점인 어지러움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실제 발표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강한 실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너무 인상적인 경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눈 맞춤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청중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혹은 많이 해본 사람이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데,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구현된 장면들을 보고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청중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되게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곡면 스크린과 같은 시설이나 HMD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PC 모니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PC 모니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말하기 불안 수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생체 신호 분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콘텐츠는 말하기 불안을 치료해줄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기 불안이 심한 사람들에게 증강청중은 불안 치료제인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6단계는 표준화 청중을 활용한 드라마 치료 방법입니다. 표준화 청중은 말하기 현장에서 예견되는 청중의 행동을 모사에 표현할 수 있게 훈련된 연기자 청중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짜 청중입니다. 말하기 교육에 참여하는 연기자 청중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8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피험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청중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표준화 청중은 의과대학의 표준화 환자와 동일한 개념인데요. 의사 국가고시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진료 실기 시험인 CPX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에서는 공연예술학과 학생이나 청소년 연기자들을 표준화 학생으로 훈련하여 교사 화법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평원 교수님에 의해 선발된 표준화 학생들은 교실과 학교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에도 배우로 참여하였고, 청중 등신대를 제작하기 위해 초상권까지 허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 스피치 교육에서도 연기자들을 표준화 청중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단계는 실제 청중 속에서 말하기를 연습하면서 실제 상황에 노출되는 방법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동료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사범대 학생들의 경우 교육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해보는 것이 실제 상황 노출법에 해당합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청중에 노출된 후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실제 상황에 노출되면서 말하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 노출법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탐색하고 지식을 정리하는 작업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강조했던 문어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잘 보며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구어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수사학과는 다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수사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날로그 사용 경험이 없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적합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TI 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김평원 교수님의 말하기 훈련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워줄 것입니다.